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참 뜨거운 이슈죠.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이 지자체들은 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이 화두를 어떻게 연결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바로 변화의 속도감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비하는 인간들의 행위도 저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하기 시작한 게 1988년도고요. 1992년도에 리우에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의 원인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를 태우게 되면 CO2가 나오죠. 이 CO2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이런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난 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고, 그 1도 속에서 최근에 우리는 그냥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기후위기 심각한데?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과 21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너무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의 풍경이 바뀌었고 여러분은 매일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보시면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어 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지금 너무나 척박해졌잖아요. 산소 탱크에 의지해야 될 정도로. 이 그림 매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게 먼 미래가 아니었구나, 다가온 미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지난해 엄청난 폭우와 홍수로 방글라데시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의 모습입니다. 섭씨 8도, 얼음이 다 녹을 정도의 이런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 크리스찬 에이드라는 곳에서 매년 전 세계에 일어난 10대 기후재난에 대한 통계와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2019년하고 2020년 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태풍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액만 44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홍수가 나서 278명이 사망하고 370만 명이 이주를 해야 됐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후재난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저는 이게 보여주는 게 매번 일어나는 기후재난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떼와 벌레가 창궐해서 85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 피해를 입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화석 에너지에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리도 조선시대 주로 에너지 어떤 거 썼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태워서 우리가 밥도 하고 난방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은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나무를 태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던 건데요. 1950년쯤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 석탄, 석유, 가스 사용량이 막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소비되기 시작한 이 화석 에너지가 대기 중에 다 CO2 형태로 뿜어져 나오게 되고 이 CO2 농도 증가는 지구 온도를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997년도에 교토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선진국, 먼저 화석 에너지를 쓰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낸 선진국이 먼저 책임진다. 교토의정서입니다. 근데 교토 체제로 쭉 가다가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인도, 멕시코, 브라질,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배출량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와우, 이래서는 안 돼. 다 모여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파리협정에서 모든 나라가 줄이기로 약속한 다음에 2018년도에 보고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1.5도 특별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엄청나게 빨라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7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가 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축적하게 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뿜어낸 만큼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도에서 우리가 막아야 될까요? 몇 도에서 우리 지금 한 150년 동안 1도가 올랐다. 그러면 몇 도에서 막아야지 우리가 그나마 인류가 지구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을까? 파국으로 안 갈 수 있을까? 그때 논의가 됐던 게 1.5도냐 2도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막 1.5도냐 2도냐 가지고 논의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5도에서 안정화하는 게 훨씬 더 노력을 많이 들이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2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2도에서 막자라고 얘기하면은 투발루라든지 아까 막 메뚜기 떼가 창궐한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도 너무 견디기 힘들다. 2도까지 간다는 거는 우리는 다 죽으라는 얘기다.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1.5도 보고서를 통해서 1.5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그 시나리오 작업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1.5도도 높은 위험인데 2도는 매우 높은 위험이다. 2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폭염일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극한일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빈곤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물 부족 국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1.5도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2도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 바닷속에 산호가 소멸할 가능성이 99% 이상 바다에 있는 산호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1.5도에서 막아야지 산호가 70에서 90% 소멸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1.5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1.5도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었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2018년도 10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레타 툰베리라고 이 청소년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이 보고서가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1.5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 여러분 바로 오늘의 주제인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가 도대체 1.5도가 마지노선이라면은 그 1.5도는 언제쯤 도달하게 되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인지 내 대에 일어나는 일인지. 그랬을 때 과학자들은 지금 이 속도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2030년에서 52년 사이, 그래서 저기 쭉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은 2040년을 전후로 1.5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망이었습니다. 2040년이요. 여러분 그건 아주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40년이면은.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5도로 안정화하기로 마음먹었다면은 인류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CO2로 대변되는 이 탄소 배출량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화석 에너지 쓰면서 배출을 늘려왔으니까. 그런데 1.5도에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2040년에서 55년 사이, 그러니까 2050년에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 넷제로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나온 메시지였어요. 처음 저 그래프를 여러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저게 가능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준으로 2050년에 그걸 만드는 게 가능해?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 논의가 바로 나올 정도의 우리가 지금까지 와왔던 경로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나왔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21년이잖아요. 이미 전 세계 120개 국가가 저걸 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통령께서 10월 28일 날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자 그러면 우리 온실가스 줄이는 캠페인을 할까요? 한번 줄여볼까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산업, 에너지, 건물, 수송, 먹을거리 생산, 소비 시스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19년부터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면서 동시에 적응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가 탈탄소 사회, 거의 석유, 석탄, 가스를 쓰지 않는 사회를 30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충격받을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불평등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심한데 정말 탈탄소 사회로 만든다는 것은 불평등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린 뉴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숙제가 놓여진 적이 없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사회를 30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일례로 우리나라에는 석탄발전소가 60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석탄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전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 간다 그러면은 석탄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석탄발전소 빠져야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전기차 타신 분은 매우 소수일 거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타고 다니실 텐데요. 자,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에서 내연기관 차량 달릴 수 있을까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내연기관 차량이 사라지면 주유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유소도 사라지고 그동안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을 정비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로 바뀌게 되겠죠. 와우, 3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개구리 얘기 많이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데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는 개구리들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하는 개구리. 도대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개구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줄여야 됩니다. 1.5도에서 안정화시키려면 그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온실가스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노력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이미 1도가 오른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가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축적이 되면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재난의 강도는 더 심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적응하는 개구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건강도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각성하는 개구리, 그리고 줄이는 개구리, 적응하는 개구리,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2021년도에 한중일, 유럽연합, 미국 공동의 목표가 탄소 중립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 이 기후 이슈를 다뤄왔지만 요즘에 저는 엄청 불안함과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기후 위기를 말로는 대응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응하는 체제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 아주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국경 조정제라든지 탄소 발자국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 국경 조정,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될 얘기일 텐데요. 탄소 국경 조정은 이런 겁니다. 유럽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설정하고 산업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철강 제품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강 제품이 중국이라든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돼서 유럽으로 도착을 했을 때 어디가 가격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수입품이 더 있겠죠. 그러니 유럽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 그러면 이 통상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든지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탄소 발자국은 요즘에 제일 핫한 품목이 배터리인 거 아시죠? 전기차가 잘 나가니까. 자,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 그 배터리를 만들 때 탄소를 얼마를 배출했는지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명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치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탄소 발자국 많이 배출하고 물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에 있어서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했는가, 또 어떤 자원을 썼는가. 자, 석탄 발전소 많이 가동하는 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당연히 탄소 발자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생산할 때도 탄소 발자국을 낮추려면 뭘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서 써야지 탄소 발자국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상 정책하고 에너지 정책이 연결되는 구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역과 경제 문제로 완전히 연결되는 시점이 벌써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난 시점에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이 지나가 있을 겁니다.
자, 4월 22일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4월 22일은 미국이 트럼프에서는 파리 협정에서 뛰쳐나갔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파리 협정에 복귀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연방정부 관할하는 토지 안에서는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하는 거, 연방정부 차량을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는 거, 해상풍력 2배로 늘리는 거. 자, 여기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는 4월 22일 지구의 날 세계 정상들을 모아서 기후정상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의 깡패라고 할 정도로 뛰쳐나가 있던 미국이 다시 돌아와서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담을 엽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자, 4월 22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의 이 시간이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니라 2030년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30년까지의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가량 높일 겁니다. 2배가량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다. 자, 목표를 더 내라. 자, 이제 기후 문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기후 문제가 우리가 먹고 사는 통상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탄소 통상 시대에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되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물건 만들어서 해외로 수입을 해요. 수출을 해요. 자, 수출할 때 CO2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 안에 CO2가 내재돼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 때 석탄 발전 비중, 화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는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상과 에너지가 연결되고 이 결국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로 확장이 될 거고요. 이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압박을 받게 될 텐데요. 자, 영국은 90년 대비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2%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31% 줄였고요. 우리가 미국 그럼 너네는 얼마 줄였다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니? 라고 해도 미국도 배출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2억 톤 수준의 배출량이 7억 톤으로 늘었습니다. 149%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이 증가율 추세를 꺾지 않는다면은 이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도 개도국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란 것이. 그런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전력 중 석탄 발전 비중 40%, OECD 국가 평균이 20%대입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꼴찌입니다. 이 구조로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7억 톤을 제로로 찍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전력 분야, 이게 배출량이 전력 분야고요.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가야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을까요? 6월 달까지 환경부는 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각각의 부처들도 각각의 자기 전담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한국 사회는 요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계획,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4월 22일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파리 협정에 의해서 온실가스 줄이기로 목표 찍은 것이 5억 3,600만 톤입니다. 요거까지는 산업 분야,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각각의 수단과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아니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 줄여서는 이게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가니? 이거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더 줄이는 것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면은 적어도 11월 달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에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고 있다가 국제사회가 이제 행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리고 세력이 큰 나라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 이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도 이 판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이 존 케리 기후특사가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그 다음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정부위원회가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탄소중립위원회로 출범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이행법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거고 2030년의 목표를 높여야 될 거고 지난해 발표한 그린 뉴딜은 상향 조정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학습하는 일들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각각의 부처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 왜냐하면 국토부의 관할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자,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 혁신 전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달까지 환경부가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와 각각의 정부 부처들이 만들어내는 탄소 중립 계획이 결합이 돼서 올해 연말 때쯤이면은 우리 시민들도 도대체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지도를 이렇게 가겠다는 거구나라는 그림이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50년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30년까지.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감축과 관련한 얘기라면요. 감축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기후재난의 강도를 보면은 적응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산불이라든지 혹한, 폭염, 태풍, 그리고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진, 정말 여러 가지 이 위기, 재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최근에 이런 양상들을 보시면은 지난해 2020년이 54일간의 장마, 최장 장마가
우리가 발생했었던 때였죠. 그리고 이상 고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2018년도의 여름은 정말 여러분도 기억하실 정도로 정말 굉장한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지난해 우리 보통 기후 위기가 오면 기후 위기는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바로 지난해 11월 달이면 한창 추수를 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면은 2020년에 역대급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기후가 먹을거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폭염은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폭염은 조기 사망자라든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라든지 실제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만약에 2021년에도 2018년과 같은 폭염이 온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우리의 주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라든지 건강 영향 매우 클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건강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물의 오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물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알러지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매개체가 되는 매개 질병,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도 같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온열 질환이라든지 매개체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한다라든지, 또 국제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매개체로 인한 감염이 증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이 신종 감염병이나 아니면은 정신 건강에도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폭염이라든지 대기오염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도 2020년 12월 지난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적응대책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대책도 있지만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분야 중에서 여러분 건강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만든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 영향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의 대응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취약계층이 더욱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 근데 제가 여기에 재정투자계획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위는 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 예산 중에서 건강 영향 감시와 평가 체계 구축에는 0.7% 정도, 그리고 감염병 대응 강화에는 0.3%,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보호에는 0.1% 미만, 그러니까 여러 적응에 관해 있어서 물에 대한 관리나 생태계, 국토의 적응력, 인프라 관리, 농수산 분야 이런 대책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저는 이거 보면서 건강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쭉 가게 되면은 적응 주류화 실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정책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이 주류화, 여러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후 탄력성 재고 기반 마련이 있고, 이 얘기는 기후 위기가 오고 영향이 왔을 때 그것에 회복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보면은 여기에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0.4% 정도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자체 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대응 건강 영양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있어서 건강 부분을 저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보시면은 기후변화 건강 감시 평가 체계 구축에 있어서 건강 영양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기후가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5년 단위로 보고서를 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로 보실 내용은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 서비스 거점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보호 사업 연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는 우리가 적응 분야도 지금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수립했지만 사실 줄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적응 분야도 우리가 계획은 좀 많이 수립은 해왔지만 이 적응 분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딱 움직이겠다라는 그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적응 대책을 보면은 예를 들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앱 기반을 만들겠다라든지 평가 체계를 만들겠다라든지 또는 보호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반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는데 이것도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영향을 연구하겠다. 아까 제가 폭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기상체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반가운 내용이 요게 있더라고요.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정책 관련해서 국내 동향 모니터링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 홍보와 자료 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자료 발간하는 정도로 활성화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법적 체계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실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 정책을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으로 많이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 중점 보호 강화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조기에 경보를 해서 알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많이 머물고 있는 주거, 집 자체가 너무나 취약해서 폭염이나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게 바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라든지 또는 폭염과 한파가 아주 극심할 때는 쉼터를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업장,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에 노출됐을 때 그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폭염이 왔을 때 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로 쿨루프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되고, 이런 것들은 시범 사업들도 곳곳에서 좀 많이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건강도시에 지금 1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들마다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기후 위기가 심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건을 담당하는 영역의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지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보면은 1인당 의료기관 수, 의료기관이 1인당 많아야지 좀 더 안전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30년에 예상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이것은 고령화 인구가 많을수록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온도 상승폭이 높거나 아주 크거나 또 열대야 일수가 또 많으면은 그만큼 이 적응 분야에 있어서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보면 여기서 1번을 보시면은 고령층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이 경북 의성입니다. 자, 의성은 그러면 고령화로 인한 기후 적응 분야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인구당 의료기관 수가 가장 적은 곳이 또 인천의 미추홀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평년 대비 온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이 광주 서구. 그리고 2030년 열대야 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부산 중구입니다. 그래서 요 4개 수치를 다 합쳐가지고 이 통계를 딱 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적응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연제구를 포함해서 부산의 5개 자치구가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 요소들을 조합해 봤을 때 열대야 일수, 온도 상승폭, 고령화,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 의료에 대한 접근권, 이걸 따져가지고 좀 더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어떤 지역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적응 분야에 더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짙게 나타난 곳이 그만큼 적응 분야의 대책들이 매우 필요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적응 분야에서는 사실은 감축 분야에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감축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또 적응 분야에서 보면은 서울에서도 양천, 영등포, 송파구 같은 경우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대야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감축도 필요하고 적응도 필요한데 우리 지자체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어떻게 배출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는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위험에서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열대야 일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비,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각의 광역 지자체들도 그린 뉴딜 정책이나 기후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최근에 대구시가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민 중심 탄소 중립 건강도시 대구를 표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의 건강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오늘 우리가 막 고민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대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그 건강도시라는 걸 표방은 했는데 대구도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제가 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장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가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파리는
15분 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15분 도시를 만들고 우리 파리를 생태와 연대와 건강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매우 흥미롭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15분 도시 컨셉인데요. 이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15분 안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밥 먹는 건 당연하고 학교에 가거나 그리고 병원에 가거나 또 놀러 가거나 또는 문화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자동차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이 자전거와 걷기로 이동 가능한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도록 한다라는 거는 일단 자동차로부터 벗어나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아닌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가는 방식이 저는 아주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님 재선에 성공하신 안 히달고 시장님인데 이 시장님께서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이 뭐였냐면은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후 위기 시대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롭게 그리고 환경보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기는 15분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시의 일원으로서 내가 보건소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고민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써내야 되는 한국 정부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고 갑자기 세계의 도시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여러 강력과 기초의 숙제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보건과 사람들의 건강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저는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노원구의 공릉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그린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공공 건물부터 이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탄소 중립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리모델링 설비가 같이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가가 모든 예산과 제도를 들여가지고 자 우리 기후위기 대응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시민들이 좀 더 주도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하면서도 에너지를 바꾸는 마을들을 시민 주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함께 전기를 나눠 쓰는 마을이라든지 특히 폭염이든 한파든 이 적정 난방을 하고 적정 냉방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비를 마을에서 어떻게 같이 갖출 수 있을까?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높일까? 교통 분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가 도시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자원순환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마을이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대골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더 인식하면서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한 공무원분들도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민이 주민을 서로
방문하고 돕고 에너지 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연결하고 안전망을 촘촘히 갖춰주는 거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제도에 보면은 리빙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20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리빙랩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한 구성원들이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대골에서도 아니 기후위기 이렇게 폭염이면은 동네 어르신들 되게 힘든 어르신들은 폭염에 잘 계시나? 이러다가 동네 주민이 한번 찾아가 봤더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뭐라도 방법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인식한 시민과 공무원이 합쳐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도시에서 또 함께 적응과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런다고 정부가 예산을 줄까? 이 예산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예산 주고 받고 시스템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형 리빙랩을 함께 해보자. 저는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엄청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소중한 보고서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요. 건강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4가지 선언문이 있는데요. 저는 나름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건강도시협의회가 2030년까지 1.5도 이하로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거 엄청난 목표인 거 아시죠? 엄청난 선언을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녹색형 도시건축 환경 조성과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생태 보전 및 생태계 시스템 구축에 힘쓴다. 와우, 이것만 여기에 참여하신 101개 회원도시가 하셔도 한국 온실가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번째는 보건인력의 기후 역량을 강화하고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하게 된 게 그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자료와 맥락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답은 여러분께서 좀 더 열심히 찾아가시면서 아까 시민들하고 대화하시면서 기후위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강에 피해를 입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묻고 답하시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인식을 강화하고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그러려면 만나고 실험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빙랩 사업, 건강도시 전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지? 라는 형태의 수많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저는 리빙랩 실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저는 이 선언문을 제대로 이렇게 요즘 선언만 너무 많습니다.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한 70대가 되면 2050년이 되는데 내가 70대가 됐을 때 탄소 중립 사회에 살고 있을까? 아니 우리 실패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나마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한가에 따라서 안간힘을 써볼 수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생은 지금 어른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은 여러분 100살까지 삽니다. 100세. 2100년이죠. 2100년. 210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의 시나리오가 1.5도부터 4.8도까지 펼쳐져 있어요. 1.5도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해서 1.5도에서 방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로만 했지 다 각자가 막 배출하고 미국, 중국, 한국 막 다 배출해가지고 온도는 휙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로, 이 2100년도의 지구 평균 기온을 누가 결정하느냐? 저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우리가 2020년부터 30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이 끝난 다음에 이 강의를 제가 들으시게 될 텐데 그때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2050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요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논의해야 된다. 우리의 시간이 30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10년으로 당겨졌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끊임없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에게 살만한 미래를 좀 남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